네, 시작할까요? 음, 아직 1분 남았네요.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바는 김소연입니다. 오늘 소리 들리시죠? 들리세요? 네. 네, 오늘 세 번째 초이스 뉴트리언트 강의는 감기에 대한 건데요. 사실은 감기에 대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실제로 감기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감기에 관해서 좀 더 많은 오해를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처럼 이런 날씨는 정말 감기라는 불청객이 오기 쉬운 날씨죠.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에 대해 좀 더 알고 예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준비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은 이제 주로 이렇게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야 할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약을 먹으면 좋지 않다는 거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게 되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에 대해서 감기약에 대해서 영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 초이스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영상 송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은 오늘 다 사진으로 캡처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처럼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감기약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얘기한 것들을 핵심적인 것들을 제가 뽑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감기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누구는 정말 안전하다 그러고, 누구는 정말 부작용이 많다 그러고, 또 누구는 감기약을 먹지 않고 버티다가 큰 병 걸린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상 감기에 걸리면 어, 참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원을 찾아가게 되는데 일단 이 영상에 대한 얘기를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이 여기서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냐면 3일 전부터 열이 약간 나고 맑은 가래와 콧물이 나오며 기침이 난다. 이 증상 뭐예요? 감기가 이제 오려고 하는 그런 초기 증상이죠. 이런 초기 감기인 상태에서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그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각 그 병원들마다 처방전들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5알에서 10알 정도의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 약의 성분들을 봤더니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소화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약을 가지고 여기 지금 프로에서 어, 각국의 의사들을 찾아갑니다. 어떤 영국의 그 시민에게 물어봤어요. 이 약을 당신이 감기에 걸렸을 때 먹을까요? 저는 안 먹을래요. 감기에 먹기에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국에 갔습니다. 네덜란드 약사에게 이걸 보여줬더니 약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 개의 약들은 우리가 처방해 주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못하는 약들입니다. 감기의 항생제는 어차피 처방 못 받는 것이고 소염 효소제는 정확히 어떤 약인지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히스타민제는 감기가 아닌 알레르기성 질환 환자에게 주고요. 여기 진통소염제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는 주로 코에 뿌리는 스프레이를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 외 약들은 우리 약국에도 있긴 하지만 초기 감기 환자에게는 절대 주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이 의사가 소염효소제요? 참 특이하네요. 영국에는 이런 약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해제는 기침을 멈추는 약이지만
감기에 효과가 없다는 증거가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담제는 가슴에 심한 통증이 있는 분들이 먹는 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소화제를 보고 이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약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또 다른 약 하나를 먹는다고요? 소화제를 왜 먹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 갔어요. 미국의 내과 전문의에게 그걸 보여줬더니 항히스타민제는 그 감기, 아까 그 3일 전에 이렇게 약간 미열이 나고 그리고 콧물이 약간 나고 이런 상태, 그런 감기 환자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소염효소제는 장기 복용하면 혈압이나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라도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사실은 이제 처음엔 잘 몰랐죠.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게 그 감기,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먹고 해열제를 먹는 것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이렇게 방법을 찾다가 사실은 뉴트리아트를 알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이걸 다 먹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거 빼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지금 항생제가 들어갔나요? 그랬더니 아주 약한 항생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의사도 그럼 빼달라면 빼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빼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해열제도 제가 그 해열제 대신에 아세로라를 먹였었는데요. 이렇게 의사들이 어떤 약을 처방할 때 늘 얘기합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기 증상에 처방되는 이런 약들을 먹게 되죠.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진통소염제, 진해거담제, 항생제, 소화제. 과연 이런 약들이 어떤 그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감기가 도대체 뭐냐? 감기는 200여 개의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서 코와 목을 통해 들어와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코와 목을 통한 이 부위를 상부호흡계라고 얘기합니다. 상부호흡계. 그래서 코하고 목 부분이 주요 기관이죠. 이곳을 통해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는데 주로 바이러스가 거기에 흡착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200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종류가 굉장히 많고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바이러스가 붙었을 경우에는 증상이 다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증상은 재채기, 코막힘, 콧물, 기침, 미열, 두통, 근육통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치유된다.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되세요? 어이, 아니야. 감기에 걸렸더니 너무 힘들고 약을 먹지 않고선 낫지 않았어라는 그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의 핵심은 뭐냐면 감기가 이미 들어온 상태는 이미 2주 이상의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발효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기의 초기 증상, 감기의 어떤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런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이런 여러 가지 증상 중에 어떤 하나가 감기가 오기 직전에 바이러스가 한두 개 붙었을 때 그런 증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감기가 오기 직전에 어떤 증상이 있냐면 목이 깔깔해요. 그리고 깔깔해서 목이 살짝 쉬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가 이거를 그냥 무심코 넘겨버리면 바로 몇 시간 이내로 감기가 바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급성 그 질환이기 때문에 그 초기 전조 증상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보통 1년에 몇 번씩 걸리기도 하고요.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죠. 감기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감기라는 분명히 어떤 그 질환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도대체 감기에 걸리면 왜 열이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감기에 걸렸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부호흡기계에 뭔가 바이러스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은 딱 들어오면은 몸에는 비상이 걸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공부했었잖아요. 그러면 면역 세포들을 이제 그 바이러스가 들어온 곳으로 그 막 출동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몸에서는 열을 막 발산시켜서 신진대사를 끌어올려서 혈액을 통해서 면역세포가 그 지금 바이러스가 침투한 곳으로 옮겨가도록 빨리 혈액순환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감기에 걸렸다, 감기의 초기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몸의 신진대사를 끌어올리고
몸속에 바이러스를 바깥으로 배출하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열을 내는 거죠. 그래서 체온 조절의 중추인 간내 시상하부가 우리가 원래 보통 한 36.5도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데 사람마다 체온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36.5도, 37도 그런 평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체온을 막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감기는 서서히 올라가요. 서서히. 그래서 어디까지 올리냐면 38.5도 정도, 38.9까지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40도 이상이 되어서 만약에 그 고열 상태가 지속이 되면 뇌세포가 파괴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35도, 37도, 8도, 9도 이렇게 올라가면 우리가 막 긴장이 되죠. 그래서 빨리 열을 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체온을 올려서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이러스는 낮은 온도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체온을 올려야만 바이러스 활동을 억제할 수가 있고 자가치유 반응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면역계가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해열제를 먹게 되면은 그 체온이 낮아지면서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가 정착하게 되는 오히려 그런 역효과가 나게 되는 거죠. 물론 증상은 열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머리가 뭐 덜 아프고 이런 증상은 있겠지만 그 우리 몸의 면역이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그래서 몸의 치유 과정을 방해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바이러스가 이제 딱 정착을 했어요. 이렇게 그 코 이런 뭐 점막, 입 안쪽에 다 정착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거기서 여러 가지 염증이 나면서 또다시 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미열이 나는 곳과 내 몸에 바이러스가 정착이 되어서 염증이 생겨서 열이 나는 것은 좀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열을 약간 미열이라는 것을 좀 감지하실 필요가 있는데 약간 몸이 따끈따끈할 정도.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들은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은 게 어쩌면 열이 나는 게 이렇게 목 뒤부터 서서해서 머리 위로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열이 고열로 치다라는 그 시간이 보통 3시, 4시 막 이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때 막 응급실을 뛰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이 미열이 언제부터 나기 시작하냐면 9시, 10시부터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뒤를 만져봤을 때 뜨끈뜨끈한데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아이의 체온을 재어봤을 때 아이가 37.5도, 8도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예방하는 방법을 취하시면 됩니다.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미열이 날 때 초기에 진압을 해야 된다. 일단 열이 나는 이유는 일단 이해하셨죠? 그런데 그 미열과 몸에 바이러스가 정착해서 염증이 일어난 다음에 열이 나는 것은 구별하셔라. 이미 염증이 생긴 다음에 열이 나는 것은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이 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감기 걸리면 또 왜 콧물이나 가래가 나올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몸속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미 딱 침에서 감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코 점막 자체에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염증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죠? 그때 이렇게 호상구라는 대식세포 와가지고 이렇게 막 터트리면서 거기에 바이러스가 싸우면서 여러 가지 어떤 분비물도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감염 증상이 생기면서 코 점막이 굉장히 부풀어 오르게 되고 빨갛게 충혈이 됩니다. 그래서 백혈구가 이렇게 감기 바이러스 죽이고 막 그런 잔해들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코 안에 꽉 있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끗하게 빨리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감싸서 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콧물과 가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나 가래가 나올 때는 일단 이것은 일단 바이러스가 뭔가 좀 더 들어왔다. 그런데 이때도 맑은 콧물과 누런 콧물을 구별하시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이들이 처음에는 훌쩍훌쩍 하는 콧물 있잖아요. 맑은 콧물 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우리 이제 감기가 딱 들면 여기 두 줄에 고속도로가 딱 생기면서 누런 콧물이 쭉 나오잖아요. 끈적끈적한 콧물. 그 콧물은 이미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서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 그 상태를 감지하셔라 하는 것은 미열과 맑은 콧물이 훌쩍훌쩍 나올 때, 그 다음에 감기에 걸리면 왜 기침을 할까요? 이것도 방어작용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나 세균들 이런 해로운 물질이 들어오면은 기도해.
기도에 막히게 되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에 있는 걸 빨리 배출해서 그걸 깨끗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흡입된 이런 이물질이나 이걸 빨리 이렇게 배출을 하기 위해서 기침을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보통 2주, 3주 이내에 기침하는 것을 급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여기 이 윗부분 상기 호흡기 내에 여기에 감염인데 이게 진행이 되었어요. 이걸 우리가 초기에 잡지 못하고 이미 그 바이러스가 폐까지 들어가서 뭔가 감염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기도 감염까지 되면은 폐렴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은 감기에 걸리기 전에 전조 증상을 파악을 하고 그것을 예방을 하는데 이미 계속해서 기침이 반복되고 기침이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처음에 기침이 시작되는 단계는 우리 몸속의 이물질을 내보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때 예방을 하셔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미 막 그 폐렴까지 진행되었을 때 그릉그릉 하는 그런 기침이 나올 때는 그것은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기에는 백신도 치료제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어야 될까요? 사실은, 요즘은 그래도 의사 선생님들이 그 항생제를 많이 처방하지 않는데, 예전에는 정말 그냥 뭐 이런 약한 항생제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먹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항생제를 처방해 달라고 의사한테 요구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를 먹으면 감기가 빨리 낫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항생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항생제가 도대체 뭘까요? 항생제는 뭐냐면 세균 감염증에 대한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항생제가 어떻게 발견된지 아시죠? 실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기억나시죠? 마이크로바이옴이 뭐예요? 우리의 장내 미생물이라고 얘기했는데 미생물은 뭘 낸다 그랬어요? 대사체를 낸다 그랬잖아요. 이런 그 세균의 대사체가 일종의 항생제로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어떤 미생물의 대사체가 다른 미생물을 억제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소량으로 다른 미생물의 발육을 억제하거나 사멸시키는 물질. 그래서 세균을 죽이는 약인데 항생제는 어떤 세균에 특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집어서 그것을 죽여야 되는 거죠. 그냥 보편적으로 두루두루 여러 가지 있는 세균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딱 특화돼서 그거를 딱 집어서 죽이는 것이 항생제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항생제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처방받지 않고 그냥 우리가 먹게 되면은 우리 장 안에 있는 미생물,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사멸시킵니다. 그래서 항생제를 처방받게 되면은 반응이 어때요? 설사가 나죠, 설사. 설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게 결국은 우리 몸에서 이렇게 다 배출이 되어 버릴 때 그때 유익균도 같이 사멸해서 가게 되는데 이렇게 항생제를 처방했을 때 문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내 마이크로바이옴의 어떤 그런 균형이 다 깨진다. 그래서 면역이 완전히 망가지게 된다. 그래서 항생제는 정말 조심스럽게 처방을 해야 된다. 조심스럽게 먹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해당되는 딱 특화된 그 세균을 사멸시킬 때까지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먹냐면 항생제를 처방받았어요. 왠지 안 좋고 찝찝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죠. 예전에는 막 보름 먹으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 그래도 한 3일에서 며칠은 꼭 드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좀 뭔가 독한 것 같으니까 내가 한두 번 먹고 그냥 안 먹어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생제를 일단 먹기 시작하면 그 세균이 사멸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반드시 복용해야 됩니다. 항생제를 만약에 먹다가 중단을 하게 되면 그 해당 세균이 내성균이 되어서 절대 그 항생제로는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번 내 몸에 사용한 항생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게 되고 그 항생제를 이기는 내성균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 몸에 유해한 어떤 그 질병을 일으키는 유해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변이와 이렇게 그 감염을 일으키는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죽이는 더 강한 항생제를 사용해야 됩니다. 또는 그것과 다른 계열. 왜냐하면 미생물도 자기가 이렇게 먹어서 죽었던 것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계열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생제를 한번 처방받기 시작하면은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계속 먹게 되어서 나중에는 정작 세균에 감염되었을 때 항생제가 듣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생제에 대해서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어떤 항생제를 먹었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아파서 어떤 항생제를 먹었는지. 그래서 코로나 그 시기에 그 백신을 못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항생제를 너무 많이 처방받았기 때문에 백신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백신에 대한 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텐데 그것도 일종의 균이거든요. 그래서 항생제는 반드시 필요할 때만 꼭 써야 된다.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할 때. 예, 그래서 항생제는 세균에 특화되어 있는 세균을 죽이는 약이다. 그래서 만약에 감기가 계속 진행이 되어서 이걸 잡지 못했어요. 초기 감기를 잡지 못하면 내 몸이 면역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감염 질환에 취하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세균성 폐렴이나 이런 염증, 충농증처럼 세균 감염이 2차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런 약들을 우리가 처방받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이전에 초기 감기일 때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원인인 감기에는 항생제가 도움이 안 됩니다. 어, 그런데 우리가 그냥 괜히 항생제를 먹으면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의사 선생님이 항생제를 안 주려고 하는데도 약한 항생제라도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항생제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몸의 장내 미생물의 어떤 생태계가 파괴된다. 그러니까 항생제는 꼭 필요할 때만 써라. 그러면 이런 궁금증도 있지 않으세요? 독감은 감기와 같은 게 아닌가? 어, 그죠? 저만 궁금한가요? 표정들이 저녁 시간이라 피곤하신가 봐요. 너무 무표정하셔가지고. 네, 네. 독감 감기 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 좀 독감은 독한 감기 아니야? 뭐, 그래서 사실은 어학사전에 보면은 지독한 감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지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영상입니다. 영상인데 요것도 제가 영상이 로딩이 잘 안 돼가지고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찍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역사상 가장 위험했고 가장 치명적인 독감이 나타났습니다. 프랑스에서 독감 환자가 최초로 보고되고 난 다음에 8월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에는 2만 4천 명이 이 독감으로 사망을 했고, 영국에는 15만 명이 사망했고, 한국에도 14만 명이 사망했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은 기록에 남아있으니까 그렇지 기록되지 않을 수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기가 너무 무서워졌어요. 이게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독감. 그래서 실제로 1918년과 1919년 사이, 이 사이에 전 세계에 음, 스페인 독감 감염으로 사망한 인구가 2만 5천에서 5천만 명. 엄청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공포에 시달렸겠어요, 전 세계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독감의 원인이 세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전염병처럼 되는 거는 세균이다. 그래서 이 세균이 뭔가, 이건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그런데 20년이 지나서야 독감은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균이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럼 독감이 도대체 뭐냐?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호흡기 질환입니다. 이것도 급성이긴 한데 감기와 다른 건 증상이 있습니다. 일단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상부 호흡기계, 코, 목 이렇게 감염을 시키고 그다음 하부 호흡기계인 폐까지 침범을 해서 갑작스런 고열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감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건 뭐냐면 감기는 살짝 미열이에요, 미열. 그러니까 전조 증상이 있어요. 근데 독감은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감기 증상이 있다가 내가 면역이 약해진 상태에서 독감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은 갑작스런 고열이 순식간에 치솟고 그다음에 엄청난 두통과 엄청난 근육통과
온몸이 정말 두드려 맞은 것처럼 아픈 그게 급속도로 진행되어서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형 세 가지가 있는데 사람에게 병을 일으키는 것은 A형과 B형이라고 합니다. B형은 한 가지 바이러스만 관련되어 있지만 A형은 여러 가지 항원 종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바이러스가 이 독감 바이러스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재채기를 하든 뭐 이런 뭐 이게 그 비말을 통해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되면은 그게 어느 정도 감염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코로나 기간에 그 우리가 마스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감기 환자들이 없다고 얘기 들으셨죠? 그래서 실제로 감기는 우리가 손만 깨끗하게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로 전염을 그 이게 감염을 좀 막는다면 이렇게 그 확산되는 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특히 소아, 노인,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걸리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합병증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독감은 감기하고 다르게 좀 더 위험한 질환이죠. 그런데 이런 또 질문을 하잖아요.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그러면은 그것보다 좀 약한 감기에 안 걸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백신 맞았는데 왜 감기에 걸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독감 백신을 맞으면 감기가 살짝 지나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면, 어, 아무래도 이제 그 내가 이제 백신을 맞아서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그것과 유사한 어떤 감기의 바이러스는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는 200여 종 이상이기 때문에 독감 백신에 만들어진 항체와 맞지 않은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면은 감기에 걸립니다. 무슨 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종류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좀 더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감 백신은 독감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면역력을 증진시키려고 생체에 항원을 투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약한 항원을 투여받아서 항체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몸이 그 내가 어느 정도 면역체가 있을 때는 백신이 잘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독감 백신을 맞으면 일단 방어 항체가 일단 만들어지게 되면 한 6개월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냥 서서히 그 내가 맞은 어떤 그런 역할은 그 감소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독감 백신을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감기 예방 접종을 한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보통 독감 예방 접종을 감기 예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독감 예방 접종을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요거는 그 6개월이 지나면은 그게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기가 이제 독감이 생기기 전에 우리가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독감 그 바이러스 중에서 아까 제가 그 얘기했던 이런 그 조류와 관련된 바이러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원래는 사람한테 안 걸리는 이렇게 그 바이러스인데 이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게 변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기존 면역이 없는 새로운 인플루엔자 유행성 바이러스잖아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감염을 일으키면 백신이 없고 어떤 우리 몸이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니까 전 세계를 휩쓰는 유행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이 중에는 이렇게 속도가 빠른 대신에 약하게 지나가는 그 바이러스가 있었고 속도는 느리지만 숙주에 딱 한번 들어가게 되면 그 숙주가 죽을 때까지 그냥 딱 하고 나가는 바이러스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바이러스의 어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두려움을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종류의 독감 바이러스에 의해서 젊은 사람도 사망하게 됐던 그게 뭐였죠?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감과 감기는 사과와 오렌지 같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서 나 오렌지 먹었다 하지 않잖아요. 오렌지 먹으면서 내가 사과 먹었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과일이긴 하지만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과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감과 감기는 사과와 오렌지 같습니다. 두 질병 모두 바이러스가 일으키지만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이러스는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독감 백신은 독감만 예방할 수 있고 감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어떤 감기 바이러스인 경우에는 막을 수가 있고
약간 약하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효과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독감은 원인균과 병의 경과가 감기와 다르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떤 영상을 보니까 감기를 이긴 네 가지 비밀이 있대요. 비결. 첫째는 초기 감기일 때 잡아라. 이게 뭐냐면 감기는 처음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바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있어요. 그 잠복기일 때 각자의 증상들이 있어요. 목이 칼칼하거나 간질간질하거나 캑캑거리는 장기침이 있거나 잇몸이 부풀어 오르거나 또 어떤 사람 눈곱이 끼거나 충혈되거나 콧물이 맑은 콧물이 나오면서 훌쩍훌쩍하는 어떤 그런 증상이 있거나 그다음에 미열이 있거나 그런 증상이 있는데 그걸 내가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감기일 때 잡아라.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먹어라. 영국 카디프 대학에는 감기학과가 있대요. 그 감기학과의 교수가 얘기했습니다. 비타민 D가 정말 감기 예방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다. 이런 얘기가 있죠. 여름철에 아이들이 밖에서 뛰어놀아서 까맣게 타면 감기에 걸리지 않아서 이런 그 병원에 갈 일이 적다. 왜냐하면 비타민 D가 면역력을 강화시켜서 이렇게 감기에 걸리지 않게 한다는 건데 비타민 D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보통 내가 이거를 비타민 D의 함량을 높이기 위해서 주사를 맞게 되는데 주사를 먹는 것보다는 식품으로 섭취하는 거를 권장하고요. 실제로 식품에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되어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래서 영양제로 보충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이제 조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많이 마셔라라고 얘기합니다. 물을 일단 마시게 되면 열이 식죠? 그리고 호흡기를 통해서 수분이 공급되니까 기관지 점막이 촉촉해지면서 이런 가래 배출이 쉬워집니다. 우리가 보통 점막은 절대 마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촉촉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감기에 걸렸을 때, 감기에 걸리기 직전에 목이 깔깔하다면 미지근한 물을 홀짝홀짝홀짝 드시면서 그냥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셔서 완전히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점막을 적셔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점막을 적셔주는 게. 그래서 목이 내가 이미 말라 이렇다는 것은 이미 몸이 탈수 상태에 빠졌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기 전에 계속해서 홀짝홀짝 얼마만큼 우리 몸에 60에서 70% 정도 먹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인바디 검사를 해보면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물은 별로 없고 체지방률만 굉장히 높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항산화 영양소를 먹어라. 특히 파이토케미컬이라고 하는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것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도와주면서 이렇게 면역력을 높여준다.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평소에 먹잖아요. 종합 비타민제 뭘 먹어요? 더블엑스 먹잖아요. 그거를 감기에 만약에 감기가 올 것 같다 그러면 평소보다 두세 배 이상 먹으면은 훨씬 더 빨리 감기를 이길 수 있다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한번 감기 좋은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한번 제가 추천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비타민 C 아세로라 C입니다. 제가 막 아세로라 C를 얘기할 때 늘 이 책을 얘기합니다. 잘못된 식생활이 성인병을 만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인터페론, 면역 글로불린, 부신피지 호르몬 등 바이러스나 세균의 침입에 대항하는 저항물질의 합성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암을 비롯하여 감기 바이러스, 간염 바이러스 등에 유효하다. 비타민 C는 바이러스의 아미노산 고리를 절단하는, 말하자면 바이러스 자체를 파괴하는 위력도 있음이 밝혀졌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이러스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체거든요. 바이러스도. 그래서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이 아미노산을 탁탁탁 낙지 탕탕이 치듯이 끊어버리면 바이러스가 발효를 못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비타민 C가 합니다. 언제? 바이러스가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목이 칼칼하고 간질간질하면서 뭔가 그 바이러스가 목에 점막에 붙으려고 할 때 홀짝홀짝 물을 마시면서 거기를 촉촉하게 만들어 못 붙어요. 미끄러지니까. 늪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때 비타민 C를 먹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역할을 못하게 막아줍니다. 얼마만큼 먹어야 되는지를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 박사는 감기 초기에 매 30분마다 1g씩, 아세로라로 따지면은 5개 정도입니다. 200mg을 10회 정도 먹으면 여러 날 고생할 감기를 하루 만에 이겨낼 수 있다. 한번 해보세요. 저는 감기가 오려고 하는 그 증상이 뭐냐면, 목이 깔깔하고 목이 약간 그 쇳소리가 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 저는 이 비타민 C를 어떻게 먹냐면 빨아먹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감기는 어디에서 일으키는 감염 질환이라고요? 코,
요걸 통해서 들어오는 상기도 감염이기 때문에 내가 아세로라를 꿀떡 삼키게 되면 바로 위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초기 감기에 아세로라를 빨아먹거나 씹어먹거나 하게 되면은 이 점막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초기 감기일 때는 빨아먹거나 씹어먹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감기 예방에 비타민 C만큼 싸고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제는 없다. 비타민 C는 바이러스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므로 감기 전조 증상이 나타날 때 집중적으로 복용하면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비타민 C는 감기, 조류, 독감, 사스 예방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다른 건강 효과가 뭐냐면 항산화 효과입니다. 항산화 효과가 뭐냐면 우리 몸을 산화시키는 걸 막아주는 거잖아요. 활성산소가 우리 몸을 어디 부위를 가장 많이 그 산화시키냐면 점막이에요, 점막. 그러니까 이 점막을 파괴시키는데 얘를 막아주는 게 뭐예요? 탄탄하게 해주고 콜라겐을 만들어주고 그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항산화 영양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영양소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E 이런 것들을 항산화 영양소를 같이 비타민 C와 함께 섭취하게 되면은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런데 비타민 C는 체내 합성이 안 되니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라라 합니다. 그리고 많이 먹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섭취한 이후에 4~5시간이 지나면 배설이 되니까 꾸준히 주기적으로 섭취를 하는데 이 비타민 C는 우리가 섭취를 해서 이렇게 빠져나갈 때 방광도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하기 때문에 비타민 C는 정말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타민 C가 주로 어디에 있냐면 감귤류라든지 녹황색 채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떻게 먹어요? 뭐 감귤 같은 경우는 다 해서 알맹이만 까서 먹거나, 그 다음에 녹황색 채소는 막 끓여서 먹잖아요. 그래서 조리 과정이나 보관 중에서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어제 본사에서 오신 분이 말씀하셨죠? 우리가 보통 채소를 이렇게 신선한 상태로 샀다가 냉장고에서 익혀서 먹는다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땐 이미 영양소는 다 파괴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타민 C 어떤 거 먹어야 돼? 이거 하나만 보여주면 끝이죠. 아세로라 체리가 풍부히 들어가 있는 실제로 식물 영양소가 내재되어 있는 아세로라 C. 공장에서 만들어졌냐? 농장에서 만들어졌냐? 그래서 아세로라 C를 첫 번째 제품으로 추천하고요. 두 번째는 엘로케어입니다. 아까 항히스타민제를 이렇게 두었는데 보통 재채기 막 이런 게 코가 간질간질하는 게 사실은 히스타민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는 게 항히스타민제인데 항히스타민제는 그런 증상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늦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엘로케어는 그 증상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기는 보통 코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찬 공기나 계절을 변화를 먼저 감지할 때 비염이 있으신 분들만 콧물 막 나잖아요. 그럴 때 원래 이 엘로케어가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콧물, 재채기, 코막힘 이런 코 과민 반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코 상태 개선에 도움을 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엘로케어라는 제품인데 이거는 개별 인정형 제품입니다. 이 개별형 인정형이라는 것은 이 기능성 원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심사 후에 승인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약처럼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통 이제 드실 때 3개월 이상 드셔야 효과가 있는데 어떤 분은 그냥 그 비염을 계속 달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지속적으로 계속 드시면 조금 조금씩 좋아집니다. 해마다 조금씩 좋아져요. 해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워낙에 그 코, 입 이런 것들이 외부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할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고요. 이런 비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데 특히 비염, 알레르기 비염, 콧물 감기에 도움이 되는데 특히 초기 감기일 때 비타민 C와 엘로케어를 같이 드시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감기약을 사 먹는 이유가 뭐예요? 불편해서 감기약을 사 먹어요. 그래서 코가 막히더라도 콧물을 뭔가 안 나오게 하려고, 기침이 안 나오게 하려고 먹거든요. 그럴 때 아세로라 씨를 빨아먹거나 씹어먹고 엘로케어를 드시게 되면은 그 감기약의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굳이 부작용 있는 약을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 엘로케어는 특허받은 어떤 그 원료가 배합되어 있습니다. 피카오프레토라고 하는 국화과 식물 그리고 아세로라와 계피가 최적의 배합으로 특허가 만들어져 있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200개 이상 식물을 10년 동안 연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낸 그 세 가지 원료 물질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콧물, 코 막힘, 코 가려움을 개선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고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죠. 그럼 그래서 맞아. 계피가 좋아. 그다음에 국화가 식물이 좋으니까 막 국화가 식물 들에 나 있는 거 막 따다가 막 끓여 먹잖아요. 그런데 모든 식물들은 뭐가 있다고요? 약효도 있지만 독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합이 중요하다. 이 배합을 찾아내는데 소수점 두 개인가 세 개짜리까지 찾아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은 테스트를 거쳤는지 알겠죠. 그래서 인체 적용 시험을 다 거치고 안정성 시험까지 거쳐서 엘로케이를 출시하기까지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이 엘로케어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리 비타민. 가리 비타민은 마늘이 들어있어, 마늘. 여기에는 마늘 외에 비타민 E가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E는 대표적인 항산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세포막을 그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면역을 증진시키고 노화를 지연시키는데 원래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비타민 E예요. 토코페롤 우리가 노화를 방지하는 어떤 좋은 물질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비타민 C, 그러면 비타민 E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초기 감기에는 비타민 C가 굉장히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뭔가 감염이 진행되면은 또다시 열이 나면서 내 몸에 염증 반응이 생길 때는 가리 비타민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가리가 비타민이 뭐가 들어있냐면 비타민 E와 마늘 분말과 파슬리, 농축물이 들어있는데요. 마늘에는 알리신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알리신 성분은 아주 강한 살균 작용을 하고 항균 작용을 하면서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이 알리신 1mg은 페니실린의 100배의 어떤 그런 그 항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뇌세포 산화를 예방을 하기 때문에 치매나 기억력에도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불임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황산화 어떤 영양소가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 그래서 비타민 E와 알리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한 살균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는 게 갈이 비타민인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줘야 될 게 뭐냐면, 자, 마늘에는 알리신이 들어있다. 아주 친절하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딱 확대돼 있잖아요. 알리신은 감기 바이러스를 막아준다. 그래서 감기 예방 및 증상 완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이게 나온 자료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마늘의 독특한 냄새를 내는 물질은 알리신인데 이것은 마늘이 가지고 있는 약효의 주된 성분이다. 마늘의 대표적인 성분은 유기유황 성분인 알린인데 이 알린이라는 성분은 마늘을 자르거나 빻을 때 세포가 파괴되면서 알리나제라는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매운맛과 냄새가 나는 알리신으로 변한다. 알리신은 매운맛과 냄새가 나야 알리신이에요. 맵지도 않고 냄새도 안 나는 건 알리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알리신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알리신 자체는 굉장히 강한 살균, 항균 작용을 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등과 결합해서 그 효과를 굉장히 높이는 작용을 하는데 이 알리신은 혈관 확장에도 되게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를 앓고 계시는 또 심장 쪽에서 어떤 심혈관에도 굉장히 도움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라고 하는 위에 굉장히 나쁜 균 아시죠? 그 균을 또 죽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를 촉진시키고 이런 또 인슐린 분비를 도와서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당뇨 있으신 분한테도 이제 드릴 수가 있죠. 저희 엄마가 당뇨를 앓으신 지 한 몇 년 됐을까요? 한 40년, 50년 다 돼 가거든요. 지금 93세시고요. 우리 제품 중에서 아세로라와 그 갈이, 마늘, 굉장히 잘 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건강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데 이 알리신이 정말 정말 그 우리 몸에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익히면 냄새가 없어지면서 알리신도 파괴되어서 방금 얘기했던 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늘을 어떻게 먹어요? 막 구워서 먹잖아요. 물론 구워서 먹어도 그 마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성분이 있겠죠. 근데 정작 우리가 먹어야 하는 알리신은 먹을 수가 없다. 근데 가리에는 어떻게 알리신이 들어가 있냐면 이 매운 거를 장용종 코팅을 해서 감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거를 먹었을 때 이 그 위를 통과하면서 장까지 가는 동안에 이게 싹 벗겨지면서 그때 발효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이게 마늘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걸 입에 담고 아세로라처럼 빨아 드셔보세요. 그러면 매운맛을 보시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한번 태워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고소한 군 마늘 냄새가 납니다. 그게 바로 알리신을 태운 냄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리신이 들어있는 갈이 비타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밸런스 위딘 365. 이건 똑똑한 균주가 중요하죠. 그래서 면역세포의 80%가 장에서 살고 있고 장이 튼튼하면 면역력 강화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장내 세균은 우리가 내재 면역을 돕는 존재인데 그게 선천 면역. 그래서 이거는 피부하고 관련되어 있고 폐하고도 다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내 몸에 침입한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몸에 유익한 유산균입니다. 그런데 유해균은 장에 암모니아나 유화수소, 과산화지질과 같은 독소와 노폐물을 쌓이게 해서 성인병이나 암, 노화를 촉진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면역세포는 어디에 많이 모이냐면 소장에 많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데 대장에 뭐가 많이 있다고요? 마이크로바이옴. 그래서 그게 점점점 밝혀지면서 정말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면역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어떤 소장과 대장에 독소가 쌓여서 유해균이 많이 만들어지게 돼서 유익균이 활성화되지 못하면은 결국은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감기에 잘 걸리는. 그래서 실제로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장이 안 좋으세요. 아토피 환자들 보면은 장이 안 좋으세요. 어릴 때부터 나는 원래 몸이 약해 하는 사람들 보면 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장을 먼저 해결해야 면역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에 유해균과 독소가 많으면 간에도 부담이 되니까 오랫동안 장이 안 좋았던 사람들은 간도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나는 그 김치찌개, 김치를 많이 먹기 때문에 굳이 유산균 안 먹어도 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산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몸은 마이크로바이옴이 어떨수록 좋다? 굉장히 다양할수록 좋다. 그래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김치 유산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조리 과정 중에 파괴가 되면서 우리가 실제로 먹는 유산균의 수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또 이제 김치 같은 경우에는 또 염분을 같이 섭취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내가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면은 즉각적으로 그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는 효과가 좋은 유산균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유산균을 먹게 되면은 이런 굉장히 강한 위산, 그리고 소장의 어떤 그 담즙산을 통과해서 그다음에 그 대장까지 와서 이제 활약을 해야 되는데 이런 험난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살아남는 유산균이 어떤 유산균? 똑똑한 균주다. 그래서 5가지 뉴트리라이트가 찾은 균주는 각각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5가지 균주들이 어떤 균주는 장점막에 정말 잘 부착해서 유해균을 억제시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유해균이 전혀 없어야 되는 게 아니라 20%, 15%에서 20% 정도의 유해균은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그게 있어야지 밸런스가 맞기 때문에. 전체적인 장내 환경을 조성해서 이거를 잘 살아남도록 도와주면서 또 뭐가 있냐면, 비피도박테리움 락시스 BL04라고 하는 것은 장내 환경을 복구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개선시켜서 장 환경을 회복시켜서 면역을 올리게 되면은 감기에도 걸리지 않겠죠. 5번째가 뭐냐면 비타민 D입니다. 면역 비타민, 항암 비타민이라고 얘기한 비타민 D인데요. 실제로 비타민 D는 햇빛으로 얻는 공짜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D를 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태양 광선을 충분히 쐬지 못하죠. 왜냐하면 비타민 D는 합성이 되려면 물이나 유리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대로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30분 이상을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면 또 자외선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해야 됩니다. 실제로 정어리, 유제품, 계란, 노른자에 많지만 함유량이 적습니다. 가장 많은 것은 말린 표고인데 어떤 표고? 햇빛에 말린 표고버섯. 어, 그래서 이 비타민 A가 항산화 영양소잖아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감기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다. 이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만들어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갑상선, 류마티스 발병을 낮추게 되고요. 수명 연장 비타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가 있는데요. 이 효과가 예를 들어서 암세포가 전이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이런 예방을 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는 이런 수용체가 있어가지고 혈액 곳곳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암세포가 자연 소멸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전이를 막아주기 때문에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하게 되면은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겠죠. 물론 감기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합성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죠. 4, 50대 이상이 되면은 아예 합성 자체를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내가 그걸 먹어야 되는데 어떤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버섯에서 유래한. 그런데 이것은 파괴되지 않게 손으로 직접 재배한 버섯 유래 비타민 D를 먹는데 이것을 관리해서 뉴트리서트 인증받은 농장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뉴트리라이트의 비타민 D입니다. 그래서 UV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쬐인 것과 같은, 햇빛을 자외선을 쬐인 것과 같은 그런 환경에 만들어서 실제로 버섯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거기에 미생물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살균 건조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한정의 1000IU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 비타민 D를 먹어야 하는 함량이 하루에 1000IU라면은 내가 감기에 걸렸을 때는 3배, 4배를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4000IU까지는 예방 차원에서 먹습니다. 감기에 걸리면은 더 많이 먹기도 하는데 최대 뭐 10,000IU까지도 가능하면 내가 뭔가 이렇게 영양소는 내가 많이 먹어서 나오는 부작용은 뭐냐면 설사입니다. 설사할 때까지 드시면 돼요. 비타민 C도 설사할 때까지 드시면 돼요. 그런데 설사하기 전까지의 내가 어떤 거를 알려드리고 싶냐면 내가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면은 약간 그 신트림처럼 꺽 하는 그런 트림이 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유기산이거든요. 그 유기산이 장내 환경에서 유산균의 먹이가 되고 장내 환경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주고 또 신장 기능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5알, 10알을 먹었을 때 신트림이 난다. 아, 이거는 뭔가 내 몸에 좋은 작용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그 5가지 제품 기억나시죠? 자, 아세로라씨, 그 다음에 뭐요? 두 번째, 엘로케어. 초기 감기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유산균 밸런스 위드인. 그리고, 갈이, 그리고, 비타민 D. 물론, 더블엑스는 기본적으로 드시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 상비약처럼, 병원에 가시지 말고, 병원에 가서 처방받는 그것들 다 보면은 이 5가지가 그 감기약보다도 훨씬 더 효과가 좋고 예방할 수 있는 약이라는 거 아시고 평상시에 요거를 이렇게 예방약으로 두시면은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도움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감기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